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MB 초대석 홍진기입니다. 4.15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님들을 모시고 포부를 듣는 시간을 기획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을 모색하고 소개함으로써 유권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고상진 후보님, 초대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갑선거구 예비후보 등록한 대한신당의 고상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종환 백제문화개발사업 위원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GM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국회 총선에 바른 선택,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상진 예비 후보님의 포부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후보님, 네. 국회의원을 왜 하시려고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회가 매번 선거 때마다 한 40% 내외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그런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바뀐다라고 해서 국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치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판이 바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양극단의 거대 정당 사이 속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당이 반드시 출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런 다름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좁혀가는 그런 정치가 반드시 다시 회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민생을 통한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한신당 고상진 후보님의 포부와 네. 의지를 담은 출마의변을 좀 짧게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회의원은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보다 반보만 앞서가라. 그것은 뭐냐면 변화를 이끌어가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요즘 정치 쪽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보다 반보만 뒤처져 가도 그나마 괜찮은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뜻과 생각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데에서 우리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이 저에게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국민들의 권능과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국민들의 뜻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고상진 후보의 오늘 정치를 하게 된 그런 포부를 듣고 보니까 신이지만은 아주 중량감 있는 그런 정치의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참 좋은 정치관을 갖고 있다. 뒤에서 시민들이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분이 그동안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네네. 그 만날 때마다 느낀 점이 좀 있었을 텐데 어떤 것이 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8년도입니다. 그때 유성엽, 그때 정읍 지역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셨던 유성엽 의원과 정치를 시작했는데 저는 유성엽 의원이 이렇게 겉으로 비춰지는 그런 이미지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자에게 굉장히 강하고 약자에게는 매우 약한 그런 정치를 하셨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중앙에서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 나의 주장을 요구하고
하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내가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봉사를 하고 그 뜻을 받들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치 서비스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모든 300명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익산의 시민들을 만나봤을 때 과연 우리 익산 시민들이 그런 정치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회의적인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 익산 시민들께 정치 서비스를 최대한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후보님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그 당내 경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젊고 새롭다는 가치를 내걸고 재도전을 하셨는데요. 그 말이 구태 정치에 대한 반발로도 이해가 되거든요. 혹시 또 다른 뜻이 담겨 있나요?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젊고 새롭다라는 것은 소신이 분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세대로 보면은 70년대, 제가 73년생입니다만 70년대 이때 태어난 저희 같은 세대들은 최초로 그때 X세대라고 그랬습니다. X세대는 뭐냐면 과거의 어떤 학생운동 세대들과는 조금 구별이 돼서 각자의 개성대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그게 곧 X세대의 특성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구태가 바로 보수 정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120명, 또 자유한국당이라는 110명, 거대 정당이 있지만 당 내부에서의 어떤 또 다른 목소리,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그냥 묻어서 가는 그런 구태 정치가 지금의 오늘날 꽉 막힌 우리 전국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정당 내에서도 소신 있는 저의 발언으로서 우리 유권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소신 있는 정치인. 그렇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치는 소신도 있어야지만은 지금 우리 지역구에 보면 갑 지역구에 3선 의원이 있고 을 지역구에 지금 4선 의원이 있습니다. 예, 우리 고상진 후보가 그 젊은 피, 새로운 신인으로 그 3선 의원을 향하여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예,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우리 고상진 후보가 시인으로서 내가 이번에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꼭 뭔가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시인답게 네거티브 그런 선거운동 하지 말고 나의 장점을 알리는 그런 선거운동으로서 좋은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선배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고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국회의원 정책자문 보좌진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을 텐데요. 익산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만은 꼭 이뤄내겠다 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예. 우리 익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익산이 95년도 익산, 이리시가 통합됐을 때 사실은 이리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특성과 익산군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특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리시는 신흥도시였고 익산군은 왕도였습니다. 2000년 전에 왕도로 그런 기능을 했던 그런 아주 전통 있는 도시의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익산시의 정체성이 조금 불분명하다. 저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의식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리시가 가지고 있는 신흥도시로서, 신흥도시라는 것은 외부에서 물밀듯이 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또 전통도시로서, 왕도로서는 다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왕도로서 우리가 어떤 전통과 빛나는 역사를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익산 시민들에게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의 또 하나의 어떤 그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흥도시와 전통 왕도로서의 기능을 좀 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익산만의
내발적인, 내재적인 성장 동력을 찾고 방향성을 찾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분이 최근 일부 정당에서 인재 영입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정치에 대한 검증 과정이 좀 부실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혹시 기성 정당들의 생색내기 어떤 인재 영입이 실제 국회를 바꾸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2008년도 그러니까 18대 국회 때 처음 국회에서의 그 생활을 좀 해봤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해법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성 정당들이 지금 명망가 중심으로 인재 영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미투 사건이라든지 또 논문 표절이라든지 스펙 쌓기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면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도 우리가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회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 것인가? 저는 그것은 국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거기서는 보좌진도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나가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분들 또 언론인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나름대로 해법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민주당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인재 영입을 하는데 저는 귀족 정당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대형 로펌, 대형 로펌에서 그런 활동하셨던 변호사 이런 변호사분들을 마치 환경 전문 변호사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고검장 하셨던 분들, 부장판사 하셨던 분들, 옷 벗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분들을 명망가인 양 정권을 향해서 투사를 했던 그런 포장을 해가지고 모셔오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국회의 문제점이나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고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명망가 중심의 인재 영입보다는 자생적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정치를 교육시키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분들을 육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참 우리 구상진 후보가 신이지만은 상당히 정치권의 지금 문제점을 상당히 지적했는데 저 역시 요즘에 화두가 검찰 개혁이죠. 검찰 개혁은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일방 통행적인 검찰 개혁이 아니고 정치권과 국민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검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고상준 후보가 말씀하신 것 같이 정치 검사 또 바로 옷을 벗은 정치 판사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바로 들어오면은 국민이 생각할 때는 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현직 때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상준 후보가 정말로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은 이런 법으로 이런 정치 검찰이나 정치 검사나 정치 판사가 몇 년 동안은 정치권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법으로 좀 제정해서 그런 보완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고상준 후보도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그 점을 꼭 좀 한번 정책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분인 예. 익산의 북부권의 낙후성이 심각하거든요. 네. 북부권을 포함한 통합 이전의 익산군 지역 주민들이 사실 불만이 대단합니다. 북부권을 비롯해서 낙후된 익산시를 변화시킬 포관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군, 그러니까 예전의 익산군, 통합 이전의 익산군은 2000년 왕도입니다. 그런 왕도의 자부심이 저는 우리 익산 국민들, 지금 익산 시민들, 북부권의 주민들께서 충분히 그 빛을 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될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좀 빛나게 해드릴 것이냐.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는데, 한 가지는 동서축으로 해서 우리 역사 문화의 어떤 관광 콘텐츠를
저는 좀 연계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여산에서부터 함락까지 쭉 저는 그런 소중한 자산들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저는 일단 이런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익산은 곧 수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온전하게 이전을 하게 되면 행정수도 세종과 익산을 연계할 수 있는 도로를 시급히 뚫어서 그렇다 보면은 함여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권은 수도권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포화 상태입니다. 아파트 값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세종시로 들어오려는 인구들은 넘쳐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후도시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한다면 저는 우리 익산시가 수도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권 낙후에 대해서는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 꼭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네, 고상진 후보님, 저도 북부권 출신, 하멜 출신입니다. 그 하멜이 그 농촌 통합 도시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좀 발전한 도시인데 통합이 되고 나서 완전히 그 하멜을 중심으로는 성당, 낭산, 용안 이쪽으로 황야의 무법지 같이 아주 황폐해져서 가슴이 저도 참 씁쓸한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즘 익산시에서 하멜읍에다가 제2청사를 지금 이전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고상진 후보께서 국회의원이 당선되시면은 이 북부권의 기업 유치를 좀 시켜서 뭔가 활성화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이 북부권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업 유치를 한두 개를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자리가 있고 경제가 살아나야 그 지역이 발달될 수 있는데 이 하멜을 비롯해서 이 북부권에 이렇다한 기업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고상진 후보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북부권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고 후보님, 그 새만금을 통한 황해권 시대 개막을 대비해서 익산시의 대응 방향과 발전 전략에 대한 평소 소견이 있으신가요? 새만금은 벌써 한 20년 하고도 훨씬 지났습니다.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91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뭐 크게 도드라지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좀 황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새만금은 하나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해서 그건 국가가 전담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익산은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아까 뭐 세종시 행정중심도시의 배후도시도 가능하겠지만 남북 간에는 동서 간에는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덧붙여서 저는 새만금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트라이포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는 공항과 항만과 철도 세 가지가 연계돼서 물류의 기지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저는 그중에서 우리 철도 물류와 관련해서는 익산이 선도적으로 선점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지금 한창 우리 익산 시민들의 그런 염원을 담겨 있는 그런 그 희망 어린 요구도 있습니다만 유라시아 이전에 새만금 트라이포트 가운데 철도 물류 그 중에서 새만금 항만을 통해서 중국으로 직접 갈 수 있는 철도 페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께서는 KTX 익산역을 유라시아 거점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이 강한 걸로 알고 계신데 그에 대해서 네, 고상진 후보님 그 2년 전에 그 혁신 도시에서 우리 익산 KTX를 다시 이전을 하니 다시 신설해야 된다 갖고 익산이 발칵 뒤집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 시민들이 현명한 지혜로 해서 그걸 막아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고 후보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익산은 교통의 중심입니다. 4개 노선, 5개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도시고 일일 평균 2만 명 이상이 교통객이 있는데 새만금 배후도시 물류 유통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익산 도시는 교통의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로서 요즘 최근에 KTX 역사를 더 발전시키는과 동시에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으로 그걸 만들려고 시민들도 뜻도 있고 또 시에서도 철도 정책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상진 후보께서도 국회의원이 되신다면은 우리 익산이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입니다. 덧붙여서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전의 인프라를 충분히 갖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합환승센터는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 복합환승센터를 통해서 익산역의 볼거리가 또 많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인프라가. 그래서는 뭐 몇 해 전에 제가 그 칼럼도 썼습니다만 국립철도박물관이 지금 표류 중입니다. 정부에서 아직 그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익산시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냥 뭐 한 1,000억대 정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립철도박물관이라든지 또 1977년도 그 이리역 폭발 사고 때 그때 이제 주된 기업이 한국화약 지금 현재로서는 한화입니다. 한화. 한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도의적인 그런 기업의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한국화약이 세계적인 화약박물관 한번 익산에다가 짓는 것도 익산 시민들께 그나마 위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 인프라를 갖춰서 익산 복합 환승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류기지 또 관광 인프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모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제가 더 덧붙인다면은 그런 일을 하면은 무슨 홍보 이벤트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홍시라는 여가수가 익산역 시계탑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각 방송국 인기 차트에 오르고 어느 날 갑자기 익산역 시계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교통도시에 익산역 시계탑 낭만과 추억이 있는데 그 시계탑을 좀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이 시민단체에서 특히 우리 GMB 이 방송에서 주관이 돼서 익산역 시계탑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상진 후보께서도 철도 박물관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이벤트성으로서 그 시계탑을 한번 면물 시계탑 그런 체코나 런던이나 그런 해외에 그런 좋은 시계탑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익산역의 시계탑을 하나 만드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고. 저도 뭐 100%, 200%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고분이 예. 최근에 보좌관이라는 드라마 보셨는가요? 예, 저도 즐겨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인기를 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좌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네. 예. 고상진 대변인께서도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원을 보좌하면서 국민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일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한 12년 정도 보좌진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2016년도 그때 국정감사가 가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 당시였는데 최순실 사건을 저희가 속해 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통 국정감사는 12시가 되면 회의를 마쳐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지만 유성엽 당시 위원장이 차수 변경을 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해서 2시, 3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지금의 자유한국당,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여당이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순실을 비롯한 문제가 되고 있던 증인들 채택에 결사 반대를 했었던 거고 그것을 유성엽 당시 위원장이 아주 뚝심 있게 밀어붙여가지고 사실은 그런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사태가 온 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기폭제가 됐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2004년도인가요? 그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동학혁명 기념에 관한 특별법이.
그 이후에 이제 국가 주도로 국가 기념일을, 동학 기념일을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동학에 대한 각 지역마다 서로 이제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그런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정읍, 부안, 전주, 또 고창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치권에서 가르마를 타지 못했어요. 어느 한 지역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 지역이 이제 서운해지니까. 그런데 이제 유성엽 당시 위원장이 교문위원장 하면서 뚝심 있게 정해라. 정치적인 불이익은 내가 다 감수하겠다 해가지고 아마 작년에 제1회 동학혁명 기념일이 정부 주관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치인 한 사람이 크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뚝심 있게 밀고 가면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참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유성읍 의원 보좌관을 좀 오래 하셨죠? 네. 네, 앞으로 우리 유성읍 의원의 버금가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고, 한마디 제가 하고 싶다면 2016년에 촛불정치의 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 한 3년, 지금 3년 차가 들어가는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촛불정치가 과연 지금 성공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4.15 선거에서 물론 심판하겠지만은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다음 21대 국회에서는 그 촛불정치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서 다시는 그런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서로 그냥 싸우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21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은 정말로 촛불 정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좀 정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이 좀 특별한 질문을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익산의 색깔을 만들어 간다면 혹시 어떤 색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지, 또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두 분 넥타이가 이제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합니다만 저도 사실은 이제 약간 초록빛의 이런 색깔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 초록빛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뭐냐면 마음과 눈을 청초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익산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익산을 떠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익산을 좀 더 그린 라이트를 켤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그 장전마을 또 남산 패석산 문제 또 지금 익산 부송동 일대의 악취 문제 또 여러 가지 지금 익산의 그 환경과 관련돼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안겨주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장전마을은 우리 생명까지 잃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비참한 사태까지 비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오염, 공해라든지 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규명을 하지 못하고 해법조차 지금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측면에서 가능하냐? 요즘은 이제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술이 제대로 악취 제거라든지 공해 방지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한목적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 관, 학 어떤 합동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하나씩 우리가 문제를 찾고 해법을 찾아서 적용하는 그게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행정력이 동원되는 그런 어떤 특수한 협의체가 하나 빨리 구성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대에 열심히 노력해서 예. 국회의원이 되시면 항상 그 아쉬웠던 부분이 익산에는 갑을 국회의원들이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이쪽은 내 지역구가 아니고 저쪽은 또 내 지역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갑 지역인데 부송동이나 이 일대의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21대에 진출을 하게 되시면 갑을 따지지 마시고 익산 지역의 익산 시민들에게 골고루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손을 잡고 그런 민원 해결을 네. 함께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네.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죠? 그 정치는 타협이고 그 상대의 당과의 그 타협의 그 결과물입니다. 지금과 같이 중앙 정치가 극대극 그런 피해를 했는데 우리 익산 지역만큼은 서로 당이 틀리더라도 익산시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서로 협조를 해서 상생을 해서 익산 발전을 위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 봐도 국회의원은 민주당 하나 있고 또 평화당 하나 있죠. 익산시장도 이제 민주당은 당이 틀리다 보니까 익산시에 무슨 정책을 제안하고 발의를 하면은 시의회에서 반대를 거의 90% 이상이 민주당 시의원이다 보니까 반대를 극과 극으로 갑니다. 우리 고상진 후보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잘 화합을 시켜서 비록 정파는 틀리더라도 익산 발전을 위해서 경제와 익산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는 그런 선진 정치 그걸 바라는 우리 익산 시민의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다는 선배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지방자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천권이란 말이에요. 자치단체의 장이라든가 기초원들 공천을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이 후보 시절에는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정당 공천 폐지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고 당선되면 언제 그랬느냐 하고 뒷짐만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상진 후보님이 21대 총선에서 승리를 하셔서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거 유성엽 의원도 기초 단체장 및 기초 의원들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앞장서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런 포럼을 구성해서 그 법안까지도 이제 같이 입안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처음 출범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창당 준비 기획단에 몸담고 있었는데 당시 저희가 정강 정책에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초안에. 우리가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만 최종 단계에서 그게 관철이 안 됐습니다. 역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정당, 기초 단체장이나 기초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그게 곧 시민을 위한 정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도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 우리 지역에서도 그 시민단체에서 지방분권 주민소환제라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들이 깨있는 정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당 공천은 아마 전 국민의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한 80%, 90%는 정당 공천은 폐지해야 한다. 우리 익산시뿐 아니라 우리 호남에 있는 그 지방자치 시의원들, 도의원들을 보면은 완전 참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국회의원에 비서 노릇을 하고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 대배인 노릇을. 그래서 아마 정당 공천은 우리 고상진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그 모셨던 유성 의원이 반대하는 것 같이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당 공천을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걸 법제화시킬 그런 운동을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정당 공천 이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백해무익입니다. 정말로. 꼭 그 문제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300명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좀 모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지방 의원 출신들이 국회에 진출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단체장 출신들이 또 국회에 더 많이 진출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 잘못된 적폐 행위라든지 행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의 힘을 좀 더 많이 모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박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유성엽 의원이 어떻게 보면 정당 공천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에요. 2008년도 그때 컷오프를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컷오프 됐는지 모르지만 컷오프 됐고 또 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지만 복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무소속으로 나간 거예요. 2012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정당 공천제가 어떤 폐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속내를 들여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국민의당을 저희가 창당할 때 수기 배심원제라는 어떤 아주 특수한 그런 새로운 방식의 공천 방식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시간과 여건이 허락치 않았기 때문에 직접 적용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적으로 시도도 하고 해서 또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쳐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익산이 언제부턴가 이 고소 고발, 비방, 이간질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익산 시민들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놓고 결국 큰 상처로 많이 남았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번에 함께할 총선 후보들에게 우리 페어플레이하고 또 격려한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좋은 상대 후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제가 젊다라는 것은 또 새롭다라는 것은 기존의 관행이나 관성대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다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네거티브라든지 상대방 헐뜯고 이런 비방, 이런 선거운동보다는 제가 다른 후보님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저만의 장점을 가지고 익산 시민들께 어필하고 또 익산 시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유권자를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고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 익산에서 자제되고 절제되고 사라져야 될 악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두 갈래, 세 갈래 나눠지는 일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하시죠. 익산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정치가 국민들께 실망만 안겨드리고 정말 손가락질만 받았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정치를 외면해서도 안 되십니다. 그럴수록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인성을 가진 정치인을 꼭 선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치가 민생을 바라고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익산 시민들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도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오늘 익산 갑의 고상진 후보의 정치 변을 듣고 보니까 신인답지 않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오늘 방송을 보고 많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고상진 그 후보 오늘 그 정치의 변과 같이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두 분을 모시고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워낙 수고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